작년에 이제 예측할 때 올해 정도까지는 정체기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네. 하고 다녔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 효과가 워낙 크니까 네. 매도자들이 버티다가 매수자들이 끝까지 안 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꼭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금매물로 내놔야 되는 금매물로.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간간히 내놓다 보니까 하락 거래들이 이제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표상으로는 하락 지표들이 좀 생각보다 빠르게 네. 급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예. 하락 초기다. 네.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네. 이제 앞으로 금매물이 더 많이 쏟아질 수 있다. 그렇죠. 충분히 이제 그럴 앞으로 가능성이 이제 있다. 지금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지금 구간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매수 목적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거주 목적이라고 착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는 거주 목적은 1도 없어요. 다 시세 차익 목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대출을 해줘가면서 사라고 부추겨봤자 이 사람이 살 의지가 없어요. 왜? 안 올라가니까. 네. 예. 올라갈 게 확실해야 사지.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아무리 정부가 등 떠밀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지금 규제지역 해제를 막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시장으로 이미 하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 특히 매수자들은 이거를 매수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주거는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주거가 안 사면 해결이 안 되면 아니 근데 임차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실거주라고 표현을 하지만 예. 이거는 그 일종의 자기 방어, 가격 상승을 노리면서 사는 거는 투기라는 프레임에 예.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중요한 해주세요. 거는요.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하락장에서 지금 같은 경우 실거주를 들어가잖아요. 네. 죽어요. 진짜로 죽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 원금이 손실이 생기죠. 그다음에 이자로 나가죠. 상승으로 전환될 때까지 버티는 사람을 제가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구독자분들, 머니투데이 구독자분들은 하락장에서는 참으세요. 예. 참으시면서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야 기회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원화채굴 하셔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재굴. 예. 예. 기다렸다가 바닥권에서 사면 되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바닥권에서 사는 거예요. 쉽지 않은 네, 것 같습니다. 않아요. 예. 100명 중에 10명 정도만 매수에 참여를 하고 90명이 탈락을 해요. 근데 탈락을 하는 게 돈이 없어서 탈락을 하느냐? 아니에요. 스스로 다 걷어차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지면 그때 얘기해. 네, 기준이 없는데 분명히 전문가 입장에서 바닥인데 그리고 바닥 찍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공부밖에 없어요. 네. 공부 없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면 반드시 틀리게 돼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특히 입지 공부나 기존에 있던 공부가 아니고 사이클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이클도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럼 공포가 기준이야? 아니에요. 지금도 공포스럽잖아요. 네. 그죠? 그럼 지금 사는 얘기라고 똑같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공포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사이클은 정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전세가율과 전세.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남들 안 살 때 나 혼자 가서 살 수 있는 용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살 수 있어요. 네. 최근에 전세가 왜 약세가 됐냐면 앞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이자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월세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월세 전환율은 낮췄단 네. 말이에요. 월세가 유리하기 때문에 월세로 간 거지 사실은 임대차 시장이 안정이 되거나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느냐? 금리 인상이 멈출 때까지. 금리 인상이 멈추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상황이 달라지죠. 월세는 많이 올랐는데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네? 그럼 다시 시장 수요자들이 전세로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 다시 올라요. 네. 그러니까 전세가 영원히 약세는 아니고 매매 시장하고는 좀 달라요. 전세는 냉정하게 그냥 실수요자들의 계산이거든요. 단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
그런 지역들은 일시적 공급 과잉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겠죠. 그래서 뭐 인천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입주 물량을 체크한 다음에 내가 혹시 전세에 들어간다면 입주 물량 반드시 좀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앱들 잘 나오잖아요. 앱 잘 확인하면 연도별로 입주 물량 쭉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3년 정도 향후 3년 정도 입주 물량을 확인하고 전세 시장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끝인 것처럼 이렇게 안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본다면 제가 2020년, 2021년에 상담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좀 길게 봐라. 지금 당장 불안하고 막 벼락거지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은 조금 길게 보면 앞으로 기회가 굉장히 많다. 저도 다 살아봤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절대 초조하지 말아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안 팔리고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량도 막 줄어들고 하는데 이 상황이 10년 가지 않아요. 가장 길어야 5년이고요. 짧으면 1년이 될 수도 있고 한 3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 어두운 터널은 지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두려운 건 이 어둠의 터널에 빛이 안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언제까지 이게 어두운 거야?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바닥의 시그널 같은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드시 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오고 산이 높으면 고리기 있고 골짜기가 있잖아요. 골짜기가 지나면 다시 또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해야겠죠. 네. 대출 이자가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0.5에서 1%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거의 3%까지 네. 왔죠. 2.5에서 3% 정도 올랐어요. 이제 남은 게 0.5에서 1이에요. 네. 4분의 3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4분의 1 금리 인상 남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셔라. 1년 정도는 높은 이자를 내야 될 수도 있지만 1년 지나면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거든요. 물가만 잡힌다면 금리 인하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낚시할 때 뭐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아니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혼자 비싼 미끼 쓰면 뭐 하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반등이 올 때 파실 분들 팔아도 되고 그런 반등이 뭐 두세 번 정도 지나간 다음에 골짜기 지나서 바닥 지나고 다시 또 상승장이 오니까 조금 여유 있게 길게 본다면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끝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특히 30대 40대 분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10년에 5년 정도 한두 번만 투자해도 앞으로 투자할 기회가 5번에서 10번은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인생 좀 길게 보자. 뭐 나쁘게 말하면 상투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한다면 절대 그렇게 실망하지도 마시고요. 좌절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처럼 부동산도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 과정 중에 지금 있다. 결국에는 흘러간다. 이렇게 마음을 좀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보다는 분양 물량이 줄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제가 예측하기에 올해보다도 한 13%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이 전국적으로 22만 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이제 미분양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 22만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15만에서 13만 최소한 그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물량이에요. 미분양이 증가하면 건설사는 분양을 연기하면 되잖아요. 네. 그치?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왜냐면 다시 시장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건설사들이 분양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땅을 사놨는데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분양을 연기하면 할수록 이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네. 그 이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부동산 PF 문제가 커졌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엔 연기하려면 부동산 PF를 만기 연장하거나 아니면 차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그러기에는. 그래서 건설사들이 불가피하게 분양을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밀어내다 보니까 분양 시장은 안 좋아. 네. 그러니까 내년도에 가장 큰 이슈는 분양 시장을 볼 때 미분양이 증가할 가능성이 되게 큰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집값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사기 시작할까? 전국 평균으로 2022년 9월 평균 아파트 거래 가격 기준으로 그 가격부터 26%가 빠지면요. 네. 제가 볼 때 투자하는 사람들이 집을 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 지역이 아직은 없습니다. 22년 9월 실거래 거보다.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아파트들이 2022년 9월에 얼마에 거래되는 걸 네네네. 보시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 다음에 보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평균적으로 한 26% 정도 빠지면 이제 누군가 사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이 수치를 어떻게 계산했냐면 주택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균 소득과 평균 주택 가격을 감안해서 그래서 서울 아파트 경우에 지금 이게 204입니다. 이렇게 26%가 떨어지면 136으로 떨어져요. 예.
130 근처에 가면 투자 목적으로 수요가 붙게 돼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공산이 커요. 예. 그렇게 되면 26%가 떨어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회복할 거예요. 아주 소수의 지금 단지들이 그렇게 빠진 단지가 있어요. 아 지금 서울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예. 한두 단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 단지의 공통적으로 특징이 거래량이 조금씩 네. 붙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 회전율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예. 제 말대로 26%가 빠졌는데 거래 회전율 회복이 안 돼. 그럼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틀린 거예요. 더 빠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래서 거래 회전율과 동시에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전 아파트, 수도권의 전 아파트, 전국의 전 아파트를 보일 수 없어요. 네. 뭐 5년 동안 빠질 거야 해서 그냥 손 놓고 놓지 마시고 네네네. 계속 관심 있게. 이거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네. 어려운 일 아니. 임장보다도 쉬운 일이에요. 실거래가도 다 포털 사이트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그런 변곡점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거래 회전율도 높고 네. 투자 목적의 수요나 매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미시적인 접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건 거죠. 금리가 5%인데 그 아파트가 10억 원이었어요. 네. 근데 금리가 10%로 올랐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5억짜리 아파트가 5억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많은 분들은 여기서 고민을 해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이 빠진 거예요. 네. 금리가 높은 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금리가 그렇게 높으면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5%포인트로 해갖고 제가 이 은행에 이자 받아갖고 5억을 언제 봅니까? 5억이 떨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금리는 뭐 부동산 가격 하락을 조금 가속화시키는 변수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네, 거죠. 좀 메인 이슈는 아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저금리일 때 대출을 80% 이상이 어떤 대출을 받냐면 변동금리로 받습니다. 네. 저금리일 때 금리가 더 떨어질까 봐. 금리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무슨 금리를 받는지 아세요? 고정금리로 받습니다. 충격적이죠. 반대로 해야죠. 반대로 하는. 반대로 해야죠. 네. 반대로. 저금리일 때 고정금리로 받고 금리가 높을 때 변동금리로 받아야 될 진짜 거잖아요. 반대로 하는 게 이게 참 신기하네요. 어떤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지금의 상황이 영원할 거라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 양식을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셔야 된다. 가격이 떨어진 게 중요하지 고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떨어질까 이렇게 좀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인 대응이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밌으실 거예요. 시장의 가격의 변동을 보시면서 그렇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또 키우시면 정책 같은 거 확 풀어줬는데 정책 아무리 풀어줘도 가격이 안 빠지면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온리 프라이스. 온리 프라이스. 여러분들 써놓으세요. 온리 프라이스. 온리 프라이스. 정책이고 금리고 다 상관없다. 난 온리 프라이스만 본다. 정말 가격이 중요한 건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본질이죠. 네. 본질이.